네. 국내 주식시장의 최경화 경제팀 출범과 함께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새 경제팀이 기업들에게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실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전 2기 경제팀이 내수 부양을 위해서 기업들에게 배당 확대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당 확대 정책에 대한 평가를 좀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배당 확대 정책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요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 성향이 선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짜다,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배당을 한다라는 비판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지적이 돼 왔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비판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낮은 배당 수준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다라는 지적들이 많았는데, 네. 이번 이제 배당 확대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면서 증시 활성화도 시키고, 동시에 개인들에게 돌아가는 배당 소득도 증가시킴으로써 일부 소비 진작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방향, 종합적인 방향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지 몰라도 뭐 네. 배당 펀드에 막 돈이 몰리고 네. 한국거래소에서도 배당 지수를 만들고 막 만들겠다 이렇게 네. 밝히기도 했습니다. 배당 확대가 침체된 주식시장에 좀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일단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배당 확대를 하게 되면 그동안 외국인들이 많이 지적해 왔던 고질적인 저배당 정책, 그러니까 낮은 배당 수익률, 이런 것들이 국내 주식에 대한 저평가로 이어져 왔고요.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외국 기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저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었거든요. 따라서 배당 확대 정책을 펼쳤을 때 이러한 디스카운트 요소들이 해소되면서 그 증시의 방향성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나타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저금리 현상입니다. 네. 은행에 이제 자금을 넣어두게 되면 보통 이제 2% 초반대의 아주 낮은 금리를 받게 되는데, 이러할 때 배당이 늘어나게 되면서 배당 수익률이 0.5%라든지 혹은 1%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네. 따라서 이렇게 배당에 대한 그 유리함이 증가하게 되면 그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커져서 증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일각에서는 배당을 늘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뭐 좀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이 한 3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주인이 배당을 챙겨가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그건 정당한 주주권의 행사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외국인들의 배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뒤집어서 말하면 30%는 외국인들이 가져가지만 나머지 70%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귀속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따라서 배당이 확대될 때 70% 정도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되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 좀 70% 더 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배당 수익률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 은행 예금 금리가 2%대인데 네네. 지금 배당 수익률이 한 1%대 되나요? 1%대 초반 네. 정도 되죠. 어느 정도가 딱 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어느 정도의 수준이 적당한가를 그냥 단언적으로 선언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네. 경제 성장이라든지 혹은 기업의 성숙도와 조금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특정한 기업에 대해서 배당 수익률이 1%가 되어야 된다, 혹은 2%가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단언해서 말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 산업의 속성에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배당 수익률은 결정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죠. 전통적으로 봤을 때 유틸리티 산업이나 혹은 소재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배당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조금 높게 형성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요. 이건 국내외 다 동일합니다. 네. 그다음에 IT 산업이라든지 혹은 경기를 많이 타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는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죠. 네. 다만 이제 외국과 우리랑 비슷한 경제 수준 혹은 경제 상황에 있는 그런 이제 외국의 기업들이 실시하고 있는 배당 수익률을 살펴봤을 때 우리보다 최소한 1% 수준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을 현재보다는 대폭으로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현재와 같이 그 벤치마크가 그 은행의 예금 이자율 2% 초반대의 은행의 예금 이자율이 벤치마크가 될 때 이렇게 배당 수익률의 0.5% 내지는 1%의 변화는 네. 굉장히 큰 의미로 투자자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증시가 굉장히 좀 활력이 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증시 상승 모멘텀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평가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이번 배당 확대 정책에서 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좀 주목해야 된다, 굉장히 강조해야 된다고 보는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배당 확대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배당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았을 때의 페널티와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배당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좀 강화할 수 있는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 두 가지 방향성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배당의 이슈라는 것은 결국은 주주권 행사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배당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배당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주주권 행사, 주인들이 얼마만큼의 배당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배당 정책의 순리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작용도 적고 효율성도 가장 높은 것이 결국은 이런 주주권 행사를 통한 배당 확대 정책입니다. 네. 따라서 페널티 방식에 의한 배당 확대 정책보다는 가급적이면 주주권을 이렇게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자율에 맡겼는데 잘 안 하지 않았습니까? 기업들이 네. 다 돈 쌓아놓고. 네네. 그런데 과연 기업들이 자율권에 맡겨놓으면 할까요? 이 자율권이라는 것은 기업들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투자자 쪽에도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너무나 그 배당 요구에 사실은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기관 투자자들 혹은 연기금,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러한 투자자 사이드에서 그 배당 확대에 대한 요구를 그동안 지나치게 안 해왔던 거죠. 맞습니다. 따라서 이쪽 부분을 앞으로는 향후는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기관 투자자들과 연기금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네. 정책을 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실장님 오늘 도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주들의 어떤 배당 확대 목소리를 좀 높이는 것, 그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실장이었습니다. 이어서 특집 이슈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발표된 새 정부, 새 경제 정책,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핵심적인 부분만 짚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오정근 초빙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내수 활성화의 방점이 딱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가계부채라든지 국가부채 또 물가 상승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약간 좀 뭐 감수하겠다 이런 의지가 읽히는데 이번 경제 정책 방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경제는 심리라 해가지고 기업의 투자 심리, 그다음에 가계의 소비 심리가 극도로 지금 위축돼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투자 심리, 그 극도로 위축되고 있는 투자 심리와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려면은 뭔가 큰 게 좀 한 방이 나와야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그런 큰 한 방이 좀 이라고 보기에는 좀 약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것보다는 큰 한 방을 내놓기보다는 네. 기업에 대해서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임금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게로도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네.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한다든지 지금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번 하투 노동 문제인데 비정규직 문제가 2007년도에 비정규직법이 통과된 이후에 굉장히 기업으로서는 아주 그 골치 아픈 문제들인데 네. 왜냐하면 한번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은 뭐 절대 우리나라는 해고를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또 얘기를 하면서 괜히 제가 보기에는 이미 벌 2007년도에 법이 도입돼 가지고 어느 정도 노사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걸 다시 또 들춰내 가지고 오히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통상임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하투가 걱정되는 속에서 네. 또 다른 불씨를 또 던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한방 이게 나와야 되는데 한 방. 예, 좀 이게 오히려 기업들에게 부담을 네. 지우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정책을 보면 사실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조금 무리해서 재정 확대를 한다거나 이런 네네. 예산안 이런 것들 보면 과연 이게 통과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그건 지금 듭니다. 현재로서는 이번에 재정 확대라고 하지만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저는 뭐든지 지난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에 재경환 2기팀이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건 1기팀이 왜 실패했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전공법을 가야 되는데 전공법을 가지 않았거든요. 1기팀도 수많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거의 매달 한 건씩 나올 정도로 대책을 내놨는데 결과적으로 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작년에 마이너스 1.5%고 금년 1, 4분기도 전기비 마이너스 1.9%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재정 같은 경우도 보면은 추경이 전공법이죠. 지금 현재 7월 달인데 한 5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추경을 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좀 네. 어려움이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 추경을 안 하고 이제 기금을 활용해서 네. 12조 재정 보강을 하고 나머지 또 이제 한 20몇 조는 이제 정책 금융을 이용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제가 보기엔 이건 전공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금 같은 경우 12조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네. 추경을 12조 했을 경우에는 약 0.4%포인트 정도 성장률 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건 왜냐면 정부가 직접 하는 거니까. 네. 근데 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 이제 12조 중에서 6조 정도가 예를 들면 주택 기금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주택 기금을 통해서 서민주택을 공급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서민주택 수요자가 있어야 돼요. 네. 집값이 올라간다고 볼 때 사람들 집을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추경만큼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도 이번에 성장률을 3.7%, 3.9% 이런 정도 하고 3.7% 하니고 그건 같은데 만약 이런 정책이 없다면 3.5%밖에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3.7 되는데 제가 보는 그래서 재정의 규모는 많이 쓰는 것 같지만 기금의 효과가 네. 추경보다는 절반 정도로 떨어진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이 규모가 굉장히 큰 것 같지만 경제를 회복하는데 효과는 추경에 비해서 떨어진다. 그다음에 이제 정책금융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대부분 다 산업은행이나 어디 무슨 펀드를 조성한다는데 한 가지 좋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이번에 그 안전 펀드를 만든다고 그래요. 한 5조 정도 규모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네. 제가 보면 그건 굉장히 좋은 거지. 지금 우리가 사고도 많이 났지만은 이제 우리가 안전도 하나의 산업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 하는 걸 이번에 좀
이것이 계기가 돼서 그러면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좀 전향적인 것은 역시 주택 정책입니다. 주택 정책에서 이제 금융을 규제를 완화한다는 거 이제 뭐 네. LTV를 70%, DTI를 60까지 단위로 한다는 굉장히 네. 바람직한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규제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걸 폐지하고 그다음에 그 분양가 상한제 폐지한 이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네. 뭐 통과될지 안 될지 왜냐면 국회가 3분의 2가 선진화법 때문에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여당이 3분의 2가 아니잖아요. 그건 국회를 가봐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일단은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이번에 빠진 것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세금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주택 그러면 규제, 금융, 세금인데 금융은 이거는 DTI, LTV는 국회 안 가도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제도 국회를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도 국회를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완전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조금은 전향적이 돼서 문제는 제가 보기엔 주택도 지금 8년째 침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돼야만이 가계 소비가 증가, 소비 심리가 회복된다. 소비 심리가 왜 회복한 두 가지면 하나는 부동산이 8년째 침체하고 있고 네. 기업이 투자를 안 하니까 일자리가 없습니다. 저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고 현재 청년 고용률은 30% 됩니다. 그다음에 장년들은 퇴직한 사람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전부 영세 자영업자예요. 네. 어떻게 소비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조금 약하다. 네. 한방 기대했었는데 좀 약하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방금 부동산 활성화 대책 굉장히 좀 전향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실 LTV 그 DTI 규제 완화 이 부분들은 사실 그동안 정말 건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마지막 대못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였는데 가계대출이 천조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 부분이 우려는 굉장히 없습니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가계대출이 1024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 보면은 미국이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8년 금융위기 때 135%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중앙은행 연준이 직접 주택 저당 채권을 한 달에 250억 달러씩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해가지고 주택 경기 부양을 통해서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 집이 거래되게 해가지고 그 빚을 갚도록 네. 그렇게 정책을 취했죠. 집이 거래가 안 된 빚을 못 갚잖아요. 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집값이 올라가면 거의 이제 집값이 정상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올라오면서 현재 미국은 가처분 소득에 대한 가계부채 비율이 11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105%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그것이 100%에 110% 사이까지 떨어져야 소비가 회복된다는 게 네. 중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그 당시에 140%였던 게 지금 165%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을 사는데 돈을 빌렸는데 거래가 안 되니까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히려 자꾸 할 일이 영세 자영업자가 하려니까 또 다 돈을 더 빌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네. 이거를 거래를 활성화시켜주면은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미국이.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금융 규제 세제인데 금융 하나만 이번에 얘기해갖고는 안 되는. 그 세제와 규제도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야당은 벌써 반대한다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돌파해서 주택시장 전반을 정상화시켜야만이 시키면은 미국처럼 오히려 부채 비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번에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였던 것이 사내 유보금 문제였습니다. 투자, 임금 인상, 배당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좀 페널티를 주고 아니면 하면 당근을 주겠다. 이런 내용의 그 정책들이 중간에 나왔었는데 이걸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나온 거 보면은 이제 지난 3년간 임금 상승, 평균 임금 상승률의 10%를 넘어 임금을 올려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10%의 소득 세액 공제세를 했다. 그럼 나머지 이제 결국은 90%는 기업이 부담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취업되어 있는 사람들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 상용적으로 취업되어 있는 사람이 2,600만 명 경제활동 인구 중에 1,100만 명. 그런데 현대차 하면 기아차 같은 데는 평균 연봉이 9천만 원씩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의 임금 더 올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나머지 700만 명의
임시직 일용직, 네. 나머지 700만 명의 영세자영업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네. 이 사람들을 일자리를 정상적인 상용직을 갖게 해주는 게 문제지. 기존에 취업해 있는 사람들 임금을 올리고 네. 기존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배당을 더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의 포인트를 그 사람들이 지금 기업에 투자를 해서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금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은 구해주고 임시직 일용직인 사람은 상용직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해주는 정책을 해야 네. 경제가 돌아가고 경제 소비가 활력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뭔가 좀 포인트를 잘못 짚었다. 이건 정말 큰 문제인데 왜냐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사내유복에게 현금을 갖고 있는 게 15%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사내유복이라는 현금 다 돈이 아니고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세금 내고 배당 내고 남은 걸 사내유복이라고 그 남은 것 중에서 이미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샀단 말이에요. 현금 15%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상당 부분이 해외에 있어요. 네. 우리나라 국내에서 번 돈이 아니에요. 국내 뭐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기업도 투자를 안 하죠. 해외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서 임금이 싸고 노사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버는 돈들이 거기서 갖고 있어요. 왜 네. 거기서 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좀 포착하려고 갖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더욱더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오히려 기업들이 해외로 더 나가게 지금 우리 가장 중요한 미국은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 역정을 드는 게 뭐 오바마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가전 유인책을 써서 불러들여서 대기업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일자리만 지금 삼성전자에 지금 응시하는 100대 1이라고 그래요. 네. 100대 1인가 뭐 맞습니다. 1000대 1인가 하여튼 뭐 예.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게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해외 공장에서 벌어가지고 갖고 있는 사내유보액 중에 현금 얼마 갖고 있는데 그거를 네. 임금이나 배당이나 안 주면 피너스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아까 한 방이 없다는 그 얘기예요. 한 방이 네. 약하다는 게 이건 뭔가 문제의 포인트를 정말 살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일단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정부가 추경을 쓰지 않겠다. 그렇다면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통화 정책일 텐데요. 뭐 이제 정책 공조를 하겠다. 이주열 총재와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만나서 이게 조찬을 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진짜 금리 인하가 된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런 정도의 분위기에서는 아마 8월 달에 0.25%포인트 정도 인하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한국은행도 8월 달에요? 예, 많이 네. 내리기는 한국은행도 지금 내부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또 한 가지 금리를 너무 많이 내리면은 네. 퇴직 장년들이 예금 금리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금리가 낮아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제 생각으로는 0.25%포인트 정도 8월 달에 내려주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건 가장 중요한 게 금리 낮은 건 중요하지만 지금 이 대책에는 빠져 있는데 환율 네. 문제예요. 네. 기업들이 지금 환율이 너무 떨어져서 수출하면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금리를 좀 내려주면은 환율이 좀 올라가서 네. 지금 현재 환율이 손익분기점 환율이 1,050원, 1,060원 그러는데 지금 1,020원 대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수출하면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 그런 네.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전공법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한 방이 없다. 좀 아쉽다. 아쉬운 약하다. 부분이 있다. 약하다. 제가 이것은 이렇게 최경환 평가해 팀이 주셨습니다. 정말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네. 절명의 그 상황에서 취임을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면서 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